그러면 이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뭐 너튜브 난리 났어요. 종목 불타오르고요. 코미나님 너무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너튜브로도 종목 상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 주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주식 때문에 힘들어서 이 금요일인데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전략 잡아드릴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삼천당 제약이고요. 삼천당 제약. 네, 21만 원의 비중은 한 20% 정도 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을 딱 매수하실 때는 어떤 이유에서 이 매수 타점을 딱 잡고 들어가셨어요? 7월 달에 이제 그 차트상으로 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 보여서 네. 네, 밀리고 있어서 좀. 그쵸. 네. 23만 원까지도 올랐으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삼천당 네. 제약이 진짜 천당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들 정도로 지금 23만 원까지도 막 올라갈 때니까 아마 그때는 수익권이셨던 것 같은데 네. 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있는 걸까요? 우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금액이 21만 원이라면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 그리고 이제 시밀러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많이 뜨면서 우리 시청자님이 거기에서 이제 같이 탑승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PBR이 8배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고평가 가치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고평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평가여도 8배 이하에서 즉 1배에서 2배 이하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8배는 조금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많이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너무 비싸다. 이제 그 가격을 조금 하락시켜라.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 이제 노보디스크 그리고 릴리 같은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미국의 대선이 있으니까 거기서 트럼프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비만 치료제가 비싸다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 트럼프라면은 내 입장에선 국내 제약 산업 경쟁력을 가진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에서는 꽤 괜찮다. 우리는 수입을 해도 괜찮다. 그런 부분에서는. 왜냐면 또 한국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실력도 좋고 해서 우리는 수입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이 조금 뜨기 시작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직은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은 수익 구간이 아니신데 11월에 있을 대선이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조금씩 기다려 주신다면은 이제 수많은 호재 속에서 또 한 번 반등을 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1만 원 선은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기업 분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업 분석 먼저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무슨 색깔로 있죠? 검정 색깔로 흑자입니다. 물론 2022년 4분기에서는 122억이었다가 96억으로 떨어진 바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유보율이죠. 부채 비율이 지금 36%밖에 되지 않고 유보율이 1000% 이상을 넘어서 1796%를 기록한 바가 있다면 이 회사 또한 되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재무제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는 고점이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만 기다림을 가져주신다면은 조금 있을 대선 그래서 그 이슈 속에서 이제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는 반등을 무조건 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1만 선에서는 충분히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저하고 약속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무제표에서 청산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PBR이 8배 이상은 고평가 가치주기 때문에 고평가 가치주는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슈성 그리고 테마성이 합쳐져서 그만큼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시청자님 마음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21만 원을 뚫고 지금 고점에서 약간 눌리고 윗꼬리를 달았던 21만 5천 원을 제가 매도가로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1선 보이십니까? 61선에서 가장 낮게 거래됐던 11만 원 선을 제가 손절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 이거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수익 내실 수 있고 21만 원까지 즉 21만 6천 원까지는 5천 원에서 6천 원 사이까지는 보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만 원, 6천 원 사이까지, 21만 원에서 6천 원 사이까지는 좀 지켜봐 보자라고 했고요. 재무제표 고평가 가치주는 좀 오래 들고 가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저희와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 네, 알겠습니다. 네, 약속 꼭 해주세요. 약속.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꼭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선물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문자 사연 만나볼게요. 9635번님입니다. 펜텍인데요. 4,500원에 30%입니다. 지금 펜텍의 종목을 보니까 와, 평단가가 4,000원대인데 지금은 2,500원이니까 반토막이 났네요. 손실이 너무 많이 보고 계신데 하락세가 이렇게 깊어지면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 나는 이제 모르겠다 하고 ATTS 앱을 지우거나 혹은 아예 그냥 던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직은 들고 계세요. 다행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콤팩트 카메라 모듈 전방 시장에 좀 다변화를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XR기기 관련한 또 얘기로도 많이 나오는데 주가는요, 전문가님, 왜 시장에 자꾸 소외받고 있나요? 일단 펜텍이라는 회사가 카메라 모듈 및 검사, 이제 제조 및 검사 자동화를 하는 기업이 맞긴 한데 이제 최근에 그런 게 있었어요. CCM이라고 해서 이제 전방 시장 다변화에 따른 시장의 수혜성에 따라서 이 펜텍이라는 주가가 굉장히 수혜를 받고 올라가긴 했다만 네. 그대로 주가를 좀 밀려버렸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장의 밀림입니다. 이 시장의 밀림은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다시는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관련 상승 및 북미에서 전기차 카메라 확대 도입 소식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산업에서는 조금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펜텍이라는 종목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펜텍을 지금 4,5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펜텍이 지금 상장한 지 거의 1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둘 다 동시에 가져가야 되지만 지금 이 펜텍이라는 종목 자체는 1년 반의 실적 그리고 성장세 그리고 차트밖에 없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이 종목을 매수할지 매수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펜텍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테마 그리고 이슈성으로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회사의 가치 그리고 성장성은 괜찮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4분기에는 961억으로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108억의 흑자를 내고 있고 매출은 961억이었죠. 그리고 2021년 4분기에는 564억이었는데 2022년 4분기에서는 1,000억 원대로 상승세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 떨어진 961억이지만 영업이익은 108억으로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고 당기순이익 또한 75억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분기 실적을 보자면 어떨까요? 2024년 1분기에는 적자가 났어요. 이미 지금 적자를 내고 있고 지금 카메라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작년 대비 지금 대략 70억이나 빠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가에도 선방형이 되죠. 주가가 눌릴 수밖에. 게다가 이 회사가 제가 우리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그나마 유보율과 부채 비율이 안정성이 되게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부채 비율이 34%라는 건 이 회사의 빚이 거의 없다는 거고 유보율이 2200%라는 건 이 회사의 가진 자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유보율이 언제죠? 2021년 4분기 그리고 2023년 4분기로 쭉 훑어보자면은 684% 그리고 1600% 그리고 지금은 언제죠? 2024년 1분기 실적에서는 이제 2200억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펜텍이라는 회사는 자본금이 꽤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 그리고 테마성만 조금 붙어준다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적어도 3년은 이상 지나야 이 신규 상장 종목이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4,500원 있죠? 여기서 이제 펜텍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2,000원 구간까지 빠졌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와 같이 기업 분석을 했을 때는 유보율이 되게 탄탄한 회사였고 꾸준한 매출 그리고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빠진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실망하시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이제 관망하는 자세로 조금만 버텨주신다면 4,5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중이 30%는 그렇게 많지도 그리고 그렇게 적지도 않고 약간 적절한 거에서 조금 많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중 확대나 축소 의견은 드리지 않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4,500원 선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말하지만 윗꼬리를 달았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이 윗꼬리를 달았던 흔적 그리고 여기서 절반을 나눴을 때 5,100원을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사실 없어도 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크게 위험성이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들어야 된다면 1,800원 선까지 빠지면은 손절가를 드리고 목표가는 5,4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종목은요 아마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00원까지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 평단가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비중에 대한 코멘트는 따로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사연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오전장 성공 투자 좀 해주셨나요? 제 종목이 물려 있어서 어려웠나요? 했지만 아직 미비한 마음에 아직 마음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마음을 저희가 한번 또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YG 엔터입니다. YG 엔터. 아, 저도 블랙핑크 참 좋아했었는데 평단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네, 64,00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64,000원에 50%다. 네, 굉장히 64,000원. 손실률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세요? 지금 한 43, 4% 될 것 같아요. 43, 4%. 많네요.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만 딱 하나 저희가 한번 해소한다면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네, 엔터 언제쯤 올라올지, 내년이면 올라올지. 그렇죠. 네, 업황에 대한 부분들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마이너스 네. 43% 정도, 40% 정도 깊게 밀렸는데 엔터주들의 업황 사이클은 좀 언제쯤 돌아오려나 이걸 제일 먼저 여쭤보시는데요.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죠.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줘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외국인이 아니라 그 기관 외국인이 아니라 진짜 외국에 계시는 그 팬클럽이 많이 생겨야 되거든요. 팬분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또 여행을 많이 와주고 우리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은 이런 엔터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조금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 엔터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그 환율 하락이 조금 됐을 때 네. 환율 하락 수혜주 중에서 엔터 사업에도 좀 낄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건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된 구간에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50%나 비중을 가지고 계세요. 네. 50%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늘 물을 주가 타서 50%가 됐습니다. 네. 물 타서 50%. 네, 더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지금 많이 그럼 빠져서 좀 속상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KB증권에 의하면은 목표 주가가 6만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지만 캐시카우를 역할을 하고 그 캐시카우로 활동하고 있었던 이제 블랙핑크가 있었죠. 그 블랙핑크가 이제 활동이 부재되면서 2분기에는 3억 적자가 났었고 그래서 평균 전망치가 영업이익을 69억 원으로 조금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기존에서 45억에서 그리고 45억에서 30억으로 조금 하향 조정하는 추세를 그렸고요. 이번 영업이익도 조금은 이제 하향 추세를 그리면서 조금은 지지부진할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연도 하반기에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2NE1 아시죠, 우리 시청자님? 네. 그 2NE1이랑 이번 연도 하반기에 블랙핑크랑 합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합작 공연을 하면서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이번 연도 11월에서 12월까지는 조금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 64,000원까지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64,000원에서 지금 가장 크게 거래량이 들어왔던 2023년 12월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바로 다음 날에 수급이 빠졌습니다. 음봉 거래량이 나오면서 바로 내려가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와 약간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하반기 되면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NE1, 블랙핑크의 합작 공연이 있고 거기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64,000원 구간에서 조금 비중 축소를 하면서 64,000원, 그리고 63,000원에서 65,000원까지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좀 의견을 받으셨는데 업황적인 측면들에 대한 궁금증은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그래도 블랙핑크와 2NE1 소식에 좀 가지고 가보고 네. 또 전문가님 말처럼 좀 이따가 나중에 비중 축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진 않으셔서 저희도 기분이 한결은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저희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드시고요. 후기도 좀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해서 저희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를 꼭 합니다. 전화 받아주셔야지 저희가 또 배송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받아주시고 또 궁금증들도 하나하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618번님의 HLB 살펴볼까요? 지금 91,000원에 30% 비중이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바이오가 좀 좋은데 힘은 없네요. 좀 기다릴까요? 다른 걸로 갈아탈까요? 사연이 왔습니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HLB라는 종목은 워낙 변동성도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쪽을 좀 업황을 어떻게 보고 나는 제약바이오 이렇게 생각한다. 본인만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왔다가 한 번에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우리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늘 말했던 FDA 승인이냐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대한민국에서 FDA 승인이 났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항상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게 이제 HLB라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핫했었죠. 줄기세포 관련주로 조금 핫한 종목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반등을 주는 추세에서 조금은 눌림목이 형성이 됐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다소 아쉽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HLB를 매수하셨다는 게 그것도 9만 원에서 매수하셨다는 게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파요. 시청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91,000원에 30%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지 그리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91,000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가격대예요. 우리 시청자님 솔직히 이 종목 더 갈 것 같고 좀 핫하니까 나도 올라타볼까 이런 마음에 매수를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시속 200km 아니 500km 달리는 자동차에 내가 운전자면은 그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시속이 500km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올라타는 건 우리가 진짜 아플 수 있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건강도 해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거기에 올라타셨어요. 저는 따끔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시속이 500km 이상 되는 종목에 올라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HLB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률이 100%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석을 먼저 보실게요. 기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HLB가 이 주가가 엄청 상승했는데 막상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리 좋지 않네? 조금 의아하죠. 그래서 2021년 4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꾸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섰다. 게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증거금률이 100%거든요. 지금 증거금률, 원래 HLB 종목이 증거금률 100%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가를 끌어올리고 증거금률이 100%로 바뀌었죠.
거기다가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29%, 그 다음에 유보율 같은 경우는 717%입니다. 조금 낮은 기록감으로 기록되고 있고 당기 순이익 또한 2021년 4분기에는 1,000억, 그 다음에 2022년 4분기에는 986억으로 조금 소폭 줄어들었지만 다시 2023년 4분기에는 2,000억으로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또 BPS인데요. BPS는 무조건 봐야 되고 PBR도 봐야 됩니다. 자, BPS 대비 PBR이 몇 배에 거래되고 있냐 봤더니 12배입니다. 12배라는 건 지금 시속이 500이 아니라 700km로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700km에 달리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 내가 사고가 난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줄기세포에 대한 지금 이슈 그리고 테마성이 조금 소진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91,000원에 매수를 하셨지만 지금은 78,800원으로 기록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반등을 한번 줬습니다. 이 반등을 줬을 때 우리 시청자님은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아, 내가 조금은 탈출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대량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다시 이따금 돈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반등을 주겠구나. 이 부분에서 반등을 주고 실제로 반등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 구간입니다.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반등을 줄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이 91,000원에 30%를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이 빨리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91,000원 구간 그리고 92,000원 구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도 타이밍 무조건적으로 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속 500km로 좀 질주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불탁이라고 하죠, 이른바 이런 종목들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강력하게 좀 어필해 주셨네요.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나고 전화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너튜브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카니님, 마이클 23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꽃을 든 남자 같다. 20대 피부예요. 뭐 이러면서 우리 전문가님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셔서 시장 질문, 종목 질문들도 많이 너튜브에 남겨주시고 종목 상담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9043번님의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13,550원에 15% 비중.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보여요. 라는 상황을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빠지기는 했어도 그래도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61평선 지켜주고는 있거든요. 일단 32억 규모의 탐색 구조 헬기 영상 전송 장비 기능을 개선이 계약했다. 관련한 종목에 있어서 사업 개선에 될 만한 계약 부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기사로. 그쵸? 근데 왜 주가는 거기에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시원치 않게 나오는 건지. 일단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리튬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조금 이제 반등을 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무려 18%나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이 굉장히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가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에서 2차 전지 관련 이슈로 엄청난 급등을 하고 거기서 엄청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중앙첨단 소재까지도 조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중앙첨단 소재에서는 조금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엔캠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가 2차 전지 그리고 분리막 사업 등 관련해서 그런 테마 이슈가 있었을 때 뭐든지 다 하락하고 그것보다는 엔캠이 그때에 비하면 엔캠은 굉장히 큰 상승 여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런 엔캠이 지금 중앙첨단 소재와 손을 잡고서 미국에 이제 EDL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미국 현지의 리튬형 사업을 미국 현지 합작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있고 그런 이슈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외에 합작법인 회사를 설립한다고 해도 지금 이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슈가 없습니다.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간접적으로 이슈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국내 시장 또한 지금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실적으로 조금은 다소 힘든 모양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중앙첨단 소재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3,500원 부근까지 올 거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분석입니다. 중암청단 소재인데 무려 21년도 4분기에는 46억, 그리고 22년도 4분기에는 51억이었어요. 마이너스로 적자였죠. 하지만 2023년 12월 분기에는 0원으로 흑자 전환을 할까,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 영업이익이 0원이라고 써져 있다면 분기를 봐야겠죠. 자, 분기 2023년 4분기에는 7억으로 흑자였지만 지금 2024년 1분기에는 얼마죠? 마이너스 25억이에요. 그러네요. 빨간색으로 돼 있네요. 빨강색이죠. 그래서 중앙천당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할까? 그런 기대감보다는 지금 적자네,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다. 그런 사유로 이제는 계속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있죠. 유보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많아요. 유보율이 63%,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5%죠. 이렇게 된다면은 조금은 다소 아쉬운 그림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차트를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지금 거의 고점에서 매수하셨지만 지금 고점에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횡보하다가 하락세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횡보하다가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고 횡보하다가 상승세 반등을 주지만 지금 하락세를 탔을 때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중으로는 반등을 좀 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등이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3,500원 구간까지는 약간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13,000원 구간, 12,800원에서 13,000원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 축소로 인해서 비중 축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축소 좀 하자. 네. 지금 너튜브에서 소외 첨단 소재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래서 주류로 내려가니 국장 못한다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시청자님 지금 사연 보내주신 우리 9043님번님께서는 일단 다음 주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꼭 축소해 주시는 걸 저희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모멘텀이 아니면 주가도 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투자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봤고요. 이번 주에 저는 상담 신청했는데 못 받았고요. 채택 안 됐어 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도 저희 종목 상담 열리니까요. 12시 15분에 바로 전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프로그램의 꽃이죠. 퀴즈 타임이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가져오셨을지 술개맛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술개맛 힌트입니다. 이응, 피읍, 이응, 기읍, 이응, 디귿. 와, 6글자의 초성이고요. 자세한 설명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인가요? 아, 저게 이제 좀 가까이 보면은 이제 공장 경비, 본사 경비라고 하고 이제 계속 비용, 총 생산 뭐 이런 게 써져 있거든요. 가계분가. 저 네. 그 생각도 들고요. 이제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다 하니까 아파 이거 안다 뭐 이렇게 우리 꿈돌이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 댓글창에도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게 무슨 지금 초성인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재밌는 답변들 올려주셔도 저희가 선물을 드릴게요. 5파 이거 운동, 2파 이 구안돼 뭐 다양하게 나왔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조금 힌트를 더 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재무제표 아니에요? 그쵸? 재무제표죠. 네. 그거와 관련된 회사예요. 그 재무제표와 관련된 회사다. 네. 지금 우리 댓글에는 아예 우리 전문가님이 의견을 주셨던 종목은 나오진 않고요. 우파, 아구, 야동 뭐 여러 가지 얘기, 우파, 구, 안파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예 네. 종목명을 오픈해 주세요. 네, 종목명은 바로 FN 가이드입니다. FN 가이드. 네.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자,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일단 FN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재무제표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제가 FN 가이드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 덕으로 콘텐츠와 협약을 맺어서 이제 제휴 협약을 맺었고 이제 거기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뉴스까지 이제 진출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FN 가이드라는 종목 자체는 조금 생소하실 거지만 연평균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FN 가이드는 중요한 건 매매하실 때 차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차트,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이 FN 가이드를 제가 제시해드렸고 매수가는 7,600원에서 7,500원 드리고 싶습니다. 7,500원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8,5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N 가이드를 이제 서암기계공업에 이어서 두 번째 효자 종목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보면은 연평균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점, 실적적인 측면을 바라보신 것 같고요. 이제는 덕으로 콘텐츠 제약의 협업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7,500원에 7,600원 지금 매수가, 목표가는 8,500원, 손절 라인 6,6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는데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또 술개맛 두 번째 종목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힌트 또 나가니까요. 많이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자, 술개맛 힌트 피읍, 리을, 이응, 디귿 네 글자의 초성이고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사진으로 보면은 지하철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딱 지하철을 타다가 뒤돌아보면 뭐 이런 게 있구나. 뭐 그런 거와 연관이 돼 있죠. 뒤에 보면은 뭐가 붙어 있을까요? 뭐 광고. 그런 게 많이 붙어 있죠. 광고 쪽 봐야 되나 철도 쪽 봐야 되나 기계를 보는 건가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지금 우리 프로야구 뭐 이렇게 강력 프로야구도 있고 퍼레이드, 파란 우동, 팔이 있다 뭐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뭐 다양한 얘기들 중에서 종목을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습니까? 퍼레이드, 프로야구, 파라 안 돼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프라이드도 있고요. 저는 파라 안 돼가 마음에 드네요. 파라 안 돼. 카니님 우리 네. 카니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애청자님이시거든요. 우리 카니님 오늘 진짜 상한가 수익 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카니님 오늘 또 영상 편지 남겨주셨는데 답변해 주세요. 자, 그럼 종목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어떤 걸까요? 피읍, 리을, 이응, 디귿은? 일단 종목명은 플레이디입니다. 플레이디. 네. 좋습니다. 자, 플레이디는 어느 쪽으로 좀 모멘텀을 보고 계신 건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제 최근에 이제 위메프 그리고 티몬 사태, 머지머니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머지머니 사태 속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네이버 그리고 광고주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 플레이디가 네이버 광고 전담이라는 겁니다. 네이버 광고 전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 그리고 수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다 봐야죠. 이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계속 봐야 되고 머지머니 사태로 굉장히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기업 분석을 먼저 봐야 되겠죠. 플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항상 흑자로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 또한 탄탄합니다.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고 강한 유보율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가가 실적이 좀 나빠도 이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봤을 때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훨씬 더 탄탄하고 1000% 이상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종목이 조금 튼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부채 비율이 작년에는 105억, 105%, 그리고 지금은 거의 절반 가격인 66%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플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가 상승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종목 또한 제가 옛날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물론 머지머니 사태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보는 종목이긴 하지만 굉장히 깔끔한 재무제표기에 제가 항상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그리고 0.8배, 1.3, 2022년에는 1.3배, 그 다음에 0.8배, 지금 1.03배인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는 PBR이 1배에서 1.5배 이하인 주식을 매매하셔야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좀 안정적이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잖아요.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BPS랑 PBR이라고 말씀드리고 늘 싶어요. 강조하네요. BPS와 PBR. 제일 중요하죠.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PBR이 1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레이디의 재무제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갭상승에서 시작했습니다. 갭상승에서 시작했지만 늘 이제 그 갭상승에서 시작하면은 이 갭을 메꾸려고 조금은 이제 하락세를 보여줄 거예요. 하락세를 보여줘서 제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800원에서 7,2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100원으로 드릴 겁니다. 8,100원으로 드리고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번 좀 나왔습니다. 물론 큰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크게 한번 쏴줬고 여기서 하락세를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가끔 여기서도 이제 갭상승에서 시작했지만 부딪혀서 다시 하락세를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주고 오늘 다시 갭상승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8,100원으로 드렸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200원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을 잘 잡아주신 건데요. 재무제표를 진짜 잘 봐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셨고 더불어서 PBR 1배로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깔끔하다라는 게 큰 골자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플레이디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8,100원을 목표가 그리고 5,200원 손절 라인을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주로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알찬 또 이야기 전해주신 전영우 전문가님과도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K증시 생존 배틀입니다. 은행주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각계 전투 같은 이즘 K증시 속에서 은행주에 대한 향방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특히나 오늘장만 보더라도 정말 단연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해서 매력도를 느끼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주가 왜 이렇게 좀 살아남는가? 금리 이슈 말고도 또 다른 면이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길건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금리 이슈가 뭐 은행주에 대한 뭔가 어떤 매력도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하반기 때 노려볼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올해 금융주들이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많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단연 밸류업 기대감이라고 밸류업.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밸류업이 사실은 기존에가 이제 금융주들은요, 사실은 이제 배당해 주는 거 말고는 크게 금융주에 대해서 그 매력 포인트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고정으로 뭐 이제 뭐 제조업을 하는 애들이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뭐 어찌됐건 벌면 주주환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항상 배당주 상위 종목에도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들어갑니다. 은행, 보험, 증권주가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민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특히 올해 조금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도 또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이 담는 게 그냥 포트상으로 안전하게 얘네들이 그냥 기대감만으로는 연기금이 많이 담지는 않아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떨 주가 때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 있지만 말고? 실적. 아, 네, 근데 실적 괜찮았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주요 은행주들 2분기 네. 순이익 전망치가 보니까 신한금융지주가 작년 동기 대비하면 한 11% 정도 늘 걸로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도 23% 정도. 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가 24%. 그러니까 어찌됐건 금융주들이 돈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잘 번 거 어찌됐건 주면은 혜택을 준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세법도 어느 정도 개정이 돼서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주주환원 5% 늘리면은 상장사들은 3년 동안 법인세 공제 일부 해준다.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눠줬는데 거기에 추가로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주에 투자하면 사실은 이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소비자들도 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세금도 줄여준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일석이조지 그러면 뭐.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기 아.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주변 증시가 굉장히 혼잡하고 어려운 시기 때 좀 안전한 게 뭐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금융주로 조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연기금이 뭐 그냥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또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도 좋은데 여기에 주주 환원 정책을 늘리면 투자자들도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제 개인 금융주들 안에서도 좀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밸류 기업, 주주 혜택, 하반기 은행주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배당적인 측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좀 얼마나 하는지 그 규모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이슬이 대표님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확실히 조금 상반기보다는 뭐 하반기 때 더 그 스케일이 좀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을 굉장히 좀 잘 해주셨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은행주들이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밸류업 세제 개편에 대한 좀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그 또 2분기 실적이 또 너무 잘 나왔습니다. 뭐 지배순이익 그리고 순이익, 영업이익 이게 지금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는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은행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적으로 보면 아직도 싸다라는 겁니다. 지금 올랐는데도 여전히 PBR이 지금 1배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PBR이 무조건 낮다라고 해서 저평가된 건 아닙니다. 뭐 실적이 안 좋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들이 PBR 1배 미만이면은 그건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기대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근데 여기다 지금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PBR이 뭐 0.6배에서 평균 5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0.8배, 9배까지 올리려면은 이 주주환원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주주 환원율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주주 환원율이 한 20%대에 머물다가 작년만 해도 20%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한 30%대까지 지금 늘어났고요. 이걸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 40%에서 5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좀 요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이제 어떤 그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대손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PF 사태가 좀 터지게 되면서 이런 대손 비용이 이제 좀 증가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건설사들도 어느 정도 좀 상반기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질 거고 은행주도 역시도 대손 비용 감소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뭐 KB금융 이제 좀 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굵직한 기업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좀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부동산 PF 우려도 해소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의 확대까지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은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금융업을 보면은 사이트에 보니까 20년 주기로 그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80년 된 증권주가 주목을 받았고 2000년대 때는 보험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은행주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증권가에서 그래서 그런 건지 은행주 목표 주가 계속 높여 잡고 있거든요. KB금융 11만 원대까지 얘기 나옵니다. 대표님, 네. 은행주 전망치 다 좀 긍정적 뭐 이 대표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길건 대표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목표가 상향 계속 가나요? 뭐 20년 주기설은 너무 좀 틀에 짜맞춘 얘기인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고.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네, 그냥 주변 환경 자체가 어. 지금 은행주가 조금 안전한 거예요. 원래 금융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평균적으로 지금 배당 수익률 보시면은 한 5%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금리가 인하기에 의외로 배당주들이 좋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가시면 은행 예금 넣으시면 몇 프로 이자 주는지 아세요? 몇 %예요? 아, 저축 안 해요? 아, 저는 뭐 투자하죠. 네, 뭐한 저축은 3.5% 정도 줍니다. 3.5%. 그러니까 4%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 때는 사실은 배당주가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저금리 상황으로 넘어갈 때는요, 사실은 배당주가 인기가 많아집니다. 왜냐면 못해도 안전한 금융주들의 네. 투자하기만 해도 사실은 배당으로 연 5%는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대한 수요도 있죠. 그다음에 하반기 이제 기대감들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은 나와야 탄력을 더 받는 거고 안 나오면 또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예상치가 3분기 때 지수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4분기 때 상품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밸류업이 사실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자생해라, 이렇게 빨리 해라라는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해서 오랜 기간이 걸쳐서 어찌됐건 그로 인해서 일본 증시가 조금 살아났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일본 증시가 살아날 때도 흐름 자체가 뭐였냐면 지수 나오고 상품 나와서 그 상품에 포함된 대부분이 금융주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도 마찬가지인 그쵸, 거예요. 배당 네. 많이 주는 게 금융주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수급이 더 몰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렇게 조금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증시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다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네, 때문에. 이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관련 섹터 확 죽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은행주는 별 여기에 타격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트럼프가 야, 니네 한국 밸류업 한다는데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악재, 이게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악재거든요. 근데 불확실성에 은행주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흐름 자체가 조금 좋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목표가를 계속 높여잡을 수밖에 없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은행주가 잘 갈 수 있다, 안정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월가의 대형 그 큰 은행들을 보면은 2분기 실적에 축보를 좀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호적일 것이다. 은행주에 대한 의견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글로벌 경제 시장의 청신호로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라는 좀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선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미국의 주요 은행들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그래서 2분기에 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대부분은 이제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이제 국내 증시도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의 금리 방향성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좀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좀 같이 받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3분기로 갈수록 조금 우려감은 좀 존재를 해요. 뭐냐면 이제 순이자 마진이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좋게 나왔는데 사실 2분기 때도 순이자 마진은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나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자 마진이 곧 기업의 수익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번지게 되면서 이 대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금리 내리니까 대출 이제 많이 받아놓자 이런 수요가 좀 2분기에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3분기에 이제 순이자 마진 감소로 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에 좀 청신호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선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는 보이지만은 이자 마진을 꼭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떠한 금융주들은 좀 좋게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밸류업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지금 개별적인 모멘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이런 관련 금융주들이 할인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쪽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전망은 밝지만 이게 세계 경제까지 미칠지는 조금 더 3분기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좀 봐야 되지만 글로벌적인 모든 측면에서 모든 나라가 청신호는 아니고 일단 어떤 부분의 나라가 영향을 받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도 같은 증시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은행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투자자들 기대감이 지속되는데 뭐 앞서서도 우리 김일권 대표님이 같은 맥락으로 얘기는 해주셨지만 향후에 좀 전망을 본다면 올해까지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길게 가져가도 괜찮은 좀 섹터라고 보시나요? 네, 뭐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기에 은행주들이 좋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좋다라고 봅니다. 이윤즉슨 그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요. 네. 첫 번째 불확실성은 금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이 상태일 거냐. 내린다 했는데 사실은 내린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예상치로는 9월 달에 이제 첫 금리 인하가 네.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기업들은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땡겨올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앞으로 인플레이션도 좀 어느 정도 잡힐 거고 그다음에 금리도 조금씩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열심히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더 우세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해진 적게 대출을 하고 이자를 적게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수익이 떨어지죠. 근데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항상 연체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요. 적게 남기더라도 많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체도 사실은 별로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그다음에 이제 11월이 되면 불확실성이 또 하나가 제거됩니다. 대선이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은행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11월에 끝났어요. 그러면 항상 12월 넘어갈 때 전통적인 금융주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배당을 받죠. 배당. 아하, 네, 그래서 배당 이것까지 시계열로 보더라도 은행주들은 크게 나빠질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승전 나빠질 일은 없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좋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금융주 안 담은 게 오히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 대표님은 어떤 좀 금융주들 보고 계신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신한지주, 제주은행,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상상인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대표님의 원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나 KB금융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지금 계속 잘 가서 지금 사면 오히려 좀 손실 볼 때 큰 타격 있는 거 아니야? 생각 드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대장주는 대장주인가요?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보자. 네, 많이 올랐지만은 결국에 지금 PBR 1배도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이 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KB금융 아직까지 상방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KB금융인 이유는 이제 항상 이제 대장격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세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우선 최근에 또 리딩뱅크를 또 탈환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홍콩 ELS 사태로 인해서 좀 배상액 때문에 이제 재무적인 어떤 출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신한 쪽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만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탈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ELS 사태 관련해서 비용 부분이 이제 일부 이제 환입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AB금융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규모적으로 봤을 때 한 8천억 이상 정도 이제 배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일부 환입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한 쪽보다 이제 출혈이 한 3배 정도 더 많았기 때문에 환입폭도 더 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순이익폭도 훨씬 더 이번에 좀 크게 개선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좋은 것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금융주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근본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제 주주환원율이 가장 높은 기업을 보시는 게 당연히 좀 좋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매출액 규모나 이런 지배순이익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주주환원율이 KB금융이 가장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환원율이 또 40%가 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대장주를 보자라는 관점에서 KB금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시세들이 많이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KB금융이 좀 대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은행주 안에서 KB금융이 탑 오브 탑이다. 일단은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면 지금도 약간은 저렴한 편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서 내가 은행주 하나 담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가철 환불 비상 걸렸습니다. TMF 쇼크의 향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원과 또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피해 추정치를 놓고는 여행업계에 정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TMF 쇼크가 어떤 좀 흐름을 걷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지 길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좀 내막을 알려주세요. 이제 기본은 이거예요. 원래 이제 티맵이랑 이런데 위메프가 사실은 다이렉트로 여행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네. 여기는 이제 최저가 저희가 이제 어디 싸게, 검색하면 싸게. 최저가 비교하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면 위메프랑 티몬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합니다. 뭐 여행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 하면 더 싸라고 해서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금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줍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사태는 뭐냐면 지금 원래 한 달 뒤에 주는데 무기한 연기. 왜 이게- 그렇게 된 거죠, 갑자기?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 여행사 입장에서는 비행기 편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여행한 사람 예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난리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악순환이 이제 되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금액적으로도 보니까 지금 미수금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 투어가 한 80억 정도. 어우, 미수금만 네, 그다음에 모두 투어가 한 75억, 참 좋은 여행이 67억, 그다음에 교원 투어가 60억, 노란풍선 60억, 야놀자도 한 30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전체 다 합하면 한 1,000억 예상합니다.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여행 관련주들이 그냥 주가가 쭉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럴 같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럼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탈하고 취소하고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사실은 이제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지분을 얘네들한테 또 넘긴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Q10에 인터파크 커머스 지분을 4월달에 넘겼어요. 전량. 1,700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7을 넘어갔잖아요. 아직까지도 1,700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유동성 자체가 얘네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태가 조금씩 많이 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언제 살아날 거냐라는 건데 결론은 이걸 누가 줘야 되거든요. 그쵸. 여행사 입장에서는 얘네들한테 받던 누가 보정을 해주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보상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일단락 될 거냐라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주들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연최 저점을 찍는 순간이 지금일 거다. 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요즘에 이제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도 여행사들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많이 놀러 가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 투어가 지금 미수금이 80억 정도잖아요. 근데 그쵸. 분기별로 한 2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80억을 까보세요. 네. 근데 이게 한 분기가 아니라 매 분기별로 예를 들면 2분기, 3분기 못 받는다고 쳐보세요. 근데 성수기 포함된 시기잖아요. 그럼 주가는 쭉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점 매수 생각하고 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 웬만하면 피할 수 있으면 조금 피해보자.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네. 게 산책이다라고 지금 여행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해 주시는데, 여행 섹터 내에서의 좀 장마가 겁나 많이 온 거죠. 지금 보니까 야놀자 지분을 넘기면서 인터파크 커머스 지분까지 1,700만 원 정도를 좀 받아야 되는, 그것도 억억 원으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1,700억 원 정도의 지금 그런 부분들의 미수금도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1,000억 원 정도 미수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못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행 섹터가 지금 하락기를 걷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적 우려가 현실로 되는 거는 진짜 기정사실화 같은데, 이슬이 대표님, 네. 이런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타기를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베스트인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탈출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전략에 따라서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거 빨리 뭐 돈을 내가 빼서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앞에서 뭐 길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선 B는 좀 피하고 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 뭐 3분기 실적은 안 봐도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으로 많이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행 수요는 지금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산업의 전체를 흔들 만한 그런 요소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이제 그 대금 정산 못 받는 거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죠. 당연히 뭐 이런 소비자들 역시도 심리적으로 이제 이용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말들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결국에 여행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여행사들 입장에서도 뭐 이제 티몬이라든지 위메프는 좀 이용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또 다른 대안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하면은 뭐 네이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쿠팡 이런 기업들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뭐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그 이제 정산 못 받은 대금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당연히 단기적으로 그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 지금 이제 여행주들은 장기로 보냐 아니면 단기 관점에서 보느냐, 이 부분을 꼭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들어가셨던지 장기로 들어가셨는지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가 좀 정해질 것 같네요. 산업 전체를 근데 흔들 만한 이슈만큼은 아니다라고는 정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주 중 급락의 전자결제 관련주 피해는 근데 최소화는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행주를 우리가 할 때 핸드폰으로 결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결제 관련주들은 피해가 최소화다? 이거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피지사라고 이제 저희가 결제 대행 서비스를 하는 피지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피지사가요, 미리 또 이 얘기가 사실은 지금 당장 나온 건 아니고요. 앞에서 이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매각대금도 아직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금 얘기는 사실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막았습니다.
결제 대행, 현명하네요, 굉장히. 피지사에서는 미리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 수순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가장 큰 피해는 야놀자. 미수금도 있죠. 그다음에 매각 대금도 못 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행사들. 근데 이제 대형사들은 사실은 딴 데서 또 어느 정도는 보정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작은 중소형 여행사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애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를 안 받지는 않았지만 피지사들 입장에서도 어찌 됐건 조금 빨리 막아서 피해는 최소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행주들에서 그러면 피지사는 괜찮은 거예요? 네. 피지사는 의외로 타격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성수기 시즌이라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휴가는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런 사태가 터졌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껏 취소하고요. 나중에 받더라도 딴 데를 통해서 다시 예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수기 시즌에서 전체 실적의 훼손은 사실은 별로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받을 거냐는 건데 피지사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비교 사이트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메프 팀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제가 이거 막 하는 동안에도 좀 찾아보셨어요? 검색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팀원이랑 위메프는 이미 다 사라지고, 빠르네요. 다른 사이트들이 사실은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반대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되려 이 성수기에 수혜를 받을 볼 수 수도 있는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은 좀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아무래도 휴가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피지사는 좀 그래서 최소화가 될 수 있었던 것, 미리 이런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BF 쇼크 직격타는 여행주인데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 지금은 매수 적기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이 대표님. 네. 그럼 반대로 이런 관련주들은 지금이 적기인가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한번은 좀 건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전자결제 굳이 관련주들보다도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지금 그 티몬하고 위메프하고 지금 이렇게 가라앉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지금 수혜를 볼 것인가. 거기에서 좀 수혜주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거기가 이제 좀 직접적인 관련주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결국에 네이버 그리고 쿠팡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네이버죠. 일단 쿠팡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오픈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직매입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큰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좀 네이버 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오픈마켓 시장에서 보면은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점유율을 각각 뭐 24%씩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위메프 티몬에 이제 입점을 해 있었던 이런 여행사들이라든지 숙박 업체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갈 데가 지금 네이버 그리고 쿠팡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온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노이즈가 많습니다. 뭐 라인 야후 사태도 좀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회사를 또 분리를 했죠.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지금 상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좋은 부분을 지금 떼어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모기업에 대한 어떠한 지분 가치가 좀 희석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리스크적인 좀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좀 보실 때 조금 너무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그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일단 네이버 쿠팡을 볼 때다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또 종목은 관련주에 뭐가 있는지 길건우 대표님의 원픽 종목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노랑풍선 하나투어, 레드캡 투어,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등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원픽은 뭐가 될까요? 네, 역시 네이버를 살펴보고 계시네요. 길건우 대표님 얘기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통했습니다. 네이버로 지금 진짜 대동단결이 된 건데 길건우 대표님, 이 대표님과는 좀 같은 의견이시겠지만 네이버를 좀 좋게 보시는 포인트 어느 쪽일까요? 대안이 없습니다.
네, 대안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네.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네이버가 큰 수혜를 볼 거냐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매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그 팀앱 위메프가 팀원 위메프가 기존에 네네. 한 3% 정도 점유율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만 네이버가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봤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 2% 매출 갑자기 상승해서 야 네이버 주가 미친 듯이 간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왜 네이버냐? 그나마 이제 이것도 트리거가 되고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사랑한 네, 네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크게 흐름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사실은 항상 소외가 조금 됐어요. 왜 소외가 됐냐면 생성형 AI에서 그렇다 할 뭔가를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너무 이제 쉬다 보니까 조금 소외가 많이 됐었는데 이걸 조금 타개할 만한 게 최근 들어서는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점에서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찌됐건 제품을 가지고 골드만이 휴머노이드가 잘 된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네이버를 봐라 라고 했을 정도로 괜찮았고 이번에 그 웹 기반 로봇용 OS도 개발을 했어요. 세계 최초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래도 어찌됐건 소프트웨어 쪽이랑 이쪽으로 잘 갈 수 있지 네, 않을까라고 네, 네.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 이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는 하반기 때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뭔가를 저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보셔도 기관이랑 외국인이 의외로 사 모읍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트리거만 딱 나오면 이제 주가는 딱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게 그 네이버 웹툰 얘기를 네이버 웹툰 또 너무 많이 빼놓을 수는 보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또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이버 웹툰 주관사가 사실은 이제 골드만삭스였어요. 네, 뭐 네.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웹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어찌됐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플러스 알파를 본다라고 하면 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조금 회복하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이제 이 구간만 조금 넘으면 저는 탄력성은 분명히 붙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소소하지만 티몬이랑 위메프에서 넘어오는 그 이탈자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마 여행 수요가 조금 더 튼튼하고 돈 많은 대로 더 쏠릴 수도 있어요. 의외로 1.5%가 아니라 점유율을 이번 시기 때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또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네. 그나마 한번 꼽아 보자라고 하면 네이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좀 그나마가 붙을 정도니까 지금 그 안에서도 그나마 좋은 부분들을 본 게 네이버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큰 수혜를 보냐?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골드만삭스가 사랑했다라는 게 큰 매력 포인트로 좀 작용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마디슈 정리하겠고요. 두 분과 또 다음 이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